현장 분위기를 보고 오신 대로 구속 심사를 마친 김건희 씨가 남북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김건희 씨가 지금 남북구치소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같은 사건일 때이지만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지 않는 게 법조계의 불문율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오늘 만약에 이제 구속이 된다면 깨질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저는 실은 불문율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대다수 부부간의 범죄가 발생하면 네. 남편이 내가 다 했다라든가 아내는 몰랐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김건희 씨는 진술을 다 부인하고 있잖아요. 범죄 사실을. 그 남편은 조사받으러 안 가잖아요. 결국엔 다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구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내란죄로 구속돼 있는 거잖아요. 혐의 자체가 전혀 다른 부분이고,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뇌물이라든가 공천, 인사에 있어서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 범죄 사실 자체도 다른 부분이 있어서 부부가 불문율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적용될 만한 사안 자체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부부를 동시에 구속할 수 없다는 것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법조계에서 일종의 관행 아닌 관행처럼 있었던 것도 맞습니다만 네. 그것은 동일 사건일 때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특히나 부부가 동시에 구속됐을 때 그 어린 자녀들을 돌볼 사람이 없을 때 그런 경우는 법원도 상당히 고려를 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사안이 워낙에 위중한 경우에는 부부가 동시 구속된 사례가 많이 있죠. 유명한 사례로 80년대에 그 천문학적인 어음 사기 사건이었던 이철이 장영자 사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과 같이 특검이 출범할 정도로 사회적으로 중대성이 높고 또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에서 단순히 배우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미 구속되어 있다고 해서 법원이 기계적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부부 동시 구속인지 여부는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통상의 경우처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느냐, 그리고 특히 혐의가 어느 정도로 상당하게 소명되느냐, 네. 이 부분에 법원이 중점을 두고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새로운 사실이 많이 나왔는데 특검팀이 김 씨가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목걸이를 서희건설 측에서 제공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서희건설이 김 씨에게 돌려받은 목걸이, 그러니까 진품이죠. 이미 제출 형태로 압수를 했고 또 오늘 법원 심사에서 이를 모조품과 함께 제시했다고 밝혔는데, 그러니까 진품, 모조품 두 개의 목걸이가 이제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영장 실질 심사에 좀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아주 악영향을 주죠. 예를 들어서 영장이 기각될 확률이 한 3% 정도 됐다고 했을 때 그 3%조차도 사라지게 만드는 게 오늘의 이 자수서고 네. 목걸이 실물인데요. 왜 그러냐면요. 우크라이나 때 갈 때 이 목걸이는 빌린 거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빌렸냐라고 했더니 어머니한테 빌렸다고 했다가 또 홍콩에서 모조품을 샀다고 했다가, 그런데 이 목걸이가 너무 고가잖아요. 이 목걸이 산 사람 리스트만 나와도 뭔가 확인이 되는 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그 다음날 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대상이 특정될 수 있잖아요, 시기가. 예. 그런데다가 이 산 사람이 현금으로 샀다가 다시 롯데백화점 상품권으로 바꿨다가 또 신세계 상품권으로 네, 바꿨다가 신세계에다가 롯데에다가. 롯데에다가 예. 그만큼 이게 계속해서 뭔가 구매 출처를 숨기려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이건 그 직원들이 봤을 때도 이거 뇌물로 가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김건희 씨에게 목걸이를 선물로 줬으면 그게 김건희 씨한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서희건설이 목걸이 실물까지 제공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김건희 씨가 아마 증거인멸을 시도했을 정황이 있어요. 내가 목걸이를 받았는데 내가 목걸이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본인들이 그냥 사서 본인들이 지금도 쓰고 있다라고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말 맞추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서희건설에서 이 수사가 얼마나 확대되겠습니까? 건설 자체로도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신속하게 자수서를 제출한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증거인멸 시도, 또 자기 오빠의 장모 집에서 갑자기 모조품이 나온다든가 이런 것들은 뭔가 특검을 기만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증거인멸 염려가 높다라고 해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행방이 묘연했던 이 진품이 나온 거잖아요. 법원이 좀 어떻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일단 약 50여 분 전에 국민일보가 단독 보도한 바에 의하면 예.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법원이 특검 쪽에서 이 자수서와 목걸이를 제시를 하니까 이건 별건이니까 언급하지 말라는 제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15쪽의 의견서와 그리고 목걸이 실물은 어쨌든 법원에 제출은 되었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것이 엄밀히 말해서는 구속영장 청구 사유와는 별개에 해당하는 별건이긴 합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관의 심증에 전혀 영향이 없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목걸이 진품이 발견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 여사의 오빠의 장모 집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는 모조품 목걸이 그것이 일부러 김 여사 측에서 갖다 놓았을 가능성을 상당히 유력하게 추단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즉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증거인멸의 염려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법관 입장에서는 이런 정보가 주어졌을 때 그것이 설령 별건이어서 엄밀히 말하면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는 하더라도 만약에 본인이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했을 때 다음번에 재청구되면은 훨씬 더 발부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거의 발부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가 된다는 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게 하는 요소가 됩니다. 이런 법관의 내심의 심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까지 고려해 보면 네. 물론 이것이 100%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쪽으로 김 여사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앞서 이제 이승훈 부위원장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특검팀이 적용한 혐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알선수의 혐의 이렇게 3가지입니다. 그럼 오늘 심사에서 어떤 게 좀 쟁점이었을지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3가지 혐의 중에서요. 역시나 특가법상의 알선수재가 가장 중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경우는 무상의 용역을 제공받으면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 그 정치인은 윤 전 대통령이죠. 당시 대선 후보였으니까요. 네. 그러면은 그 혐의에 관해서는 가장 주된 인물은 어쨌든 윤 전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김 여사 쪽에서는 그래도 배우자가 설령 뭔가 관여가 되었다고 한들 그것이 어느 정도로 처벌이 될 만한 사안이냐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을 만한 요소는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자본시장법 위반 같은 경우는 네네. 많은 분들이 잊고 있지만은 사실 그 확정된 판결에서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을 비롯한 모든 피고인들이 단 한 명만 빼고 모두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실형이 확정되었던 한 명의 피고인은 도이치모터스 이외에 다른 종목도 주가 조작을 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징역 2년이 확정이 됐어요. 그리고 그 주가 조작의 이득액에 관해서도 당시 법원이 부당이득액이 특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은 특검이 이번 사건에서는 8억 1천여만 원으로 이득액을 특정을 했고 또 방조범을 넘어서 공동정범으로까지 볼 수 있는 그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역시나 김 여사 측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로 처벌 가능성이 높느냐, 즉 이게 정말 실형까지 나올 사안이어서 구속을 해야 될 만한 사안이냐라는 부분도 항변 가능한 요소는 있어 보입니다. 예. 그래서 특가법상 알선수재가 김 여사 측에서는 물건을 못 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로 그러한 진술이 사리에 맞지 않고 모순되는 점이 있다는 것을 특검이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상당히 소명된다고 판단했는지가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어떤 게 쟁점이었을까요? 일단은 뭐 김건희 여사가 이런 말을 했다 하더라고요.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결혼 전 일이다. 옛날 일이다라고 변명했잖아요. 왜 이 변명을 했냐면 변명할 게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대선 때도 이 말을 했어요. 이게 결혼하기 전 것까지도 문제 삼아야 되느냐라고 했습니다만 결국 공범들은 다 유죄 판결 받고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나왔었죠.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할 말이 없는 것 같다. 그렇게 할 말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녹취록이 다 나왔잖아요. 뭐 7초 만에 매매하는 것들, 그리고 이거 수익을 나면 40%를 주가 조작 세력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뭐 블록 딜을 하면 15%의 수수료를 줘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녹음이 나왔었거든요. 예. 과거에 왜 검찰이 이걸 압수수색 못했겠습니까? 봐주려고 하니까 압수수색에 소극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검은 정말 쉽게 압수수색했거든요. 그리고 수익에 해당하는 수표를 자신의 은행에서 출금해서 수표로 전달한 것까지 확인이 돼요. 예. 그러면 이건 방조범이 아니라 공범이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과거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들에 대해서 집행유예가 왔잖아요. 이건 김건희 씨에게 유리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굉장히
자신의 아내와 관련된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공범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는 힘을 좀 썼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집행유예가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도 아마 특검이 좀 수사를 할지 모르겠고요. 또한 원래는 주가 조작범들에 대해서는 그 수익을 추징하는 추징 판결이 꼭 나와요. 대부분이. 근데 추징을 다 안 했어요. 이건 뭐냐면 검사들이 수사할 때 저는 이 부분도 소홀히 했다라고 봐요. 근데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수익이 정확히 특정이 돼서 8억 1,000으로 특정을 하잖아요. 이게 8억 1,000이 특정이 되면 나중에 판사가 이걸 추징해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국고에 환수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도이치모터스 공범들에 대한 재판의 어떤 경중들이 실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해서 좀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몇 년째입니까? 한 4년째 이렇게 국민들께서 이걸 수사를 해서 마무리를 해라고 했습니다만 오히려 검찰이 핸드폰을 막혀놓고 수사를 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무혐의 처분했잖아요. 그게 결국 윤석열 정부가 무너지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였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기가 문란된 사건으로 봐서 이 부분도 공범 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굉장히 엄중하게 재판부에서 볼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현장을 좀 보고 오실 텐데요. 인천공항에서 체포된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이죠. 김혜성 씨가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압송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도착 장면 함께 보고 오시죠. 윤석열 파면 직후에 출국하신 겁니까? 도피성인가요? 불법 아닌데 이노베스트 주주명부는 왜 허위로 작성했어요? 저 때문에 이런 소동이 벌어진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제 지인들뿐만 아니라 일면식도 없는 여러분들이 특검에 와서 조사받은 점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살아나가면서 차차 이 송구한 마음을 갚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무고하고 떳떳하며 어떠한 부정이나 불법적인 일에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특검에 출두해서 소상히 떳떳하게 다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MS 모빌리티에는 150명의 젊은 청년들이 꿈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녀 사냥으로 그 꿈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청년들의 꿈을 꺾어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씨랑 관계 끊었다면서 윤 전 대통령한테 왜 후원금 냈습니까? 지분 매각 차익 80억 원가량 맞습니까? 예, 김혜성 씨가 김건희 씨 특검에 도착하는 장면을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저희 대담을 계속 좀 이어가 볼 텐데요. 일단 김혜성 씨가 이런 소동이 벌어진 점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 지인들이 특검에서 조사를 받아서 굉장히 송구스럽고 어떤 부정이나 또 불법적인 일에 관여한 바 없다. 이런 이제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저희가 일단 이제 지금 김혜성 씨의 도착 장면을 보고 왔으니까요. 이 질문을 먼저 좀 드려볼게요. 과연 그러면 김혜성 씨의 조사로 김건희 씨를 둘러싼 의혹 수사가 좀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을지 앞으로 이 김혜성 씨와 관련된 조사는 좀 어떻게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김혜성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더라고요. 김건희 씨와의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서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결국 돈의 흐름입니다. 김혜성 씨가 한 184억 정도를 투자받은 돈에서 한 47억 정도를 자신이 회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 47억 중에 한 7억 정도를 세금을 냈다라고 하니까 한 30몇억 정도가 자신이 가져갔다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자신이 온전히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돈의 흐름이 뭔가 현금화되거나 수표를 통해서 이전됐는지 일단 첫 번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뭐 카카오 모빌리티라든가 HS 효성이라든가 한국증권금융이라든가 신한은행이라든가 굉장히 어떤 대기업 정도 규모의 기업들이 수십억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이 기업들이 그냥 단순히 투자를 한 건지 자본 잠식 상태에 있는 투자를 한 건지 불가능한 거잖아요. 자본 잠식 상태에 있는 회사의 대기업이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투자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현안이 있었는지 그리고 돈을 받았으니까 그 현안을 풀어주려고 노력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 현안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HS 효성 같은 경우는 공정위에서 뭐 경고 처분으로 끝났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러한 경한 처분을 받았을 때 그
전화 한 통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나서 하든 문자로 하든 전화를 하든 뭔가 영향력을 행사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영향력 있는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과 수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돈을 준 이유가 또 밝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검이 지금 관련 기업이라든가 공적이라든가 관련 기관의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김혜성 씨가 지금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예, 예. 돈의 흐름과 관련자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본인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수사가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 진실을 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김혜성 씨가 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뭐 김건희 씨와 수년 전부터 소원해진 관계였다라고 밝히기도 했었고 오늘 이제 조금 전에 입장을 보면 어떤 부정이나 불법적인 일에 관여한 바 없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혔거든요. 과연 특검 조사에서 어떤 좀 발언들을 할지 과연 입을 열지 이 부분 어떻게 좀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김혜성 씨는 베트남에서 귀국 비행기를 타기 전에 동아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상세하게 밝혔더군요. 거기에서 본인은 윤 대통령 취임 후에 뭐 대통령실에도 간 적이 없고 한남동 관저에도 간 적이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2018년 이후로는 상당히 관계가 멀어졌다라고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특검 사무실에 김 씨가 오는 모습도 봤습니다만은 마녀 사냥이라고 하는 표현을 공개적으로 썼어요. 이것은 어쨌든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입장에서 공개적으로 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언행이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혐의가 인정이 되고 나중에 유죄 판결을 받을 때는 양형에 대단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언동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수사를 받고 있는 것만으로 우리가 특정한 사람이 마치 유죄인 것처럼 단정하는 것은 조금 앞서 나간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의문점이 남기는 해요. 왜 헌재 탄핵 결정이 내려진 뒤에 해외로 나갔는가? 이 부분이 가장 큰 의문이겠고요. 그다음에 기업들이 자본 잠식 상태에서도 투자를 할 수는 있습니다.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들은 초반에는 재무 흐름이 좋지 않은 경우가 예.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영 판단의 원칙을 갖춰서 뭐 투자 심사역이 심사를 한다든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은 정상적인 형태의 투자도 가능은 한데 과연 그러면 투자 기업들이 그런 절차를 거쳤는가라는 점을 살펴봐야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역시나 중요한 것은 자금 흐름입니다. 지금 김건희 명태균 특검은 파견 검사만 40명에 달하기 때문에 이 자금 흐름 부분도 조칠 만한 여력이 충분하죠. 그럼 여기에서 뭔가 혐의를 입증할 만한 내용이 나오는가 이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다시 김건희 씨의 구속심사 이야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씨가 영장심사에서 1분가량 직접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언급하면서 결혼하기 이전의 일들까지 수사하는 데에 대해서 재판부가 잘 살펴달라라고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러한 직접 발언이 좀 판사에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습니까? 전혀 미치지 않죠. 대선 때는 뭐 정치적으로 아니 어떻게 결혼 전과까지도 문제를 삼을 수 있어?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만 이 경우는 수사이고 공범들이 다 같이 뭐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를 받고 이렇게 모든 처분을 거의 다 받았거든요. 형이 확정될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무혐의 처분되고 수사를 제대로 받지 않았겠죠. 그런 부분들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법원에서는 이런 부분도 좀 더 엄중하게 볼 것 같고요. 예. 또 뭐 건강 문제를 통해서 진단서를 제출하던가 이랬는데 사실상 정말 심각할 정도로 아픈 경우가 아니면 인정이 안 돼요. 또 구속이 됐다 할지라도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아프다는 것만으로도는 판단이 안 되고 특히 뭐 우울증 등을 호소하고 있는데 더더욱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영장 기각과 관련해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네, 1분간의 이런 직접 발언 역시 좀 전략적인 부분이 있었을까요? 그런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다만 크게 효과를 미치기는 어려웠다고 보입니다. 결혼 전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도 당연히 아는 바고 뭐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어떤 혐의가 상당하게 소명되는지 아닌지는 결혼 전이냐 아니냐와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다지 유익한 내용의 진술은 적어도 피의자 입장에서는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네. 건강 문제를 뒷받침할 진단서도 낸 것으로 알려졌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참작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요. 이제 모든 국민들께서 사실은 김 여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위해서 출석하는 상황 그리고 또 마치고 나오는 상황까지 다 영상으로 보셨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정도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혹여라도 이제 조금 민감한 요소이긴 합니다만은 정신 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진단서 등을 첨부해서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특검도 그동안에 건강상의 이유를 내세워서 김 여사 측에서 조사 시간을 마치 흥정하듯이 한다든가 예. 이런 시도를 하는 것을 익히 경험했기 때문에 이 건강 문제에 관해서 반박할 수 있을 만한 자료도 함께 현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이 부분 역시 결정적으로 구속 여부에 영향을 미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같은 생각이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되고요. 예. 사실상 뭐 암 상태로 투병을 하고 있어도 구속이 됩니다. 뭐 생사가 좀 위험할 정도가 아니면요. 그리고 일단 구속이 됐다가 정말 건강 상태가 악화되면 보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도 그냥 아프다라고 해서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말씀드리고요. 또한 뭐 오늘 뭐 전 국민이 구속될 거로 예상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뭐냐면 꼭 그 김건희 씨의 어떤 범죄 혐의가 중대한 것도 있지만 그간 국가가 너무 힘들었잖아요. 3년간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모든 문제의 원인이 김건희 씨로부터 도출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씨 일일이면 그 누구와도 그냥 말을 듣지 않고 일관되게 거부권 행사하고 조사도 못 받게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행행했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국가적으로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판사는 범죄의 중대성, 도주 우려, 증거 인멸만 보는 것이지만 그간에 김건희 씨가 끼쳤던 사회에 대한 해악 그런 부분도 뭐 인지상정으로 판단의 대상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좀 1차적으로 일단 구속되는 모습들을 국민들이 목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결과가 나올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특검 수사가 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대로 건강 문제를 이유로 좀 조사에 소극적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먼저 여쭤볼게요.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죠. 윤 전 대통령도 지금 서울구치소에 있지만은 계속 김건희 명태균 특검의 강제 인치 시도에 대해서 반발하고 응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김 여사도 구속되더라도 그렇게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왜 특검이 이렇게 조속히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가? 저는 지난번 조사 과정에서 김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가 사실상 수사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실익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당시에 특검이 오전 10시 23분부터 조사를 시작해서 오후 6시가 되지 않아서 조사를 마쳤죠. 그 뒤로는 이제 조사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식사 시간과 휴식 시간을 빼면 순조사 시간이 6시간이 채 안 돼요. 그런데 혐의는 100쪽 이상의 질문지를 준비해 놓을 정도의 분량입니다. 그러면은 상당수의 답변이 아니다,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류의 단답형에 가까워서 대면 조사가 반복되더라도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구속된 후에 협조를 원만하게 한다면 좋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수사 자체에는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조속하게 신병을 확보함으로써 다른 사건 관계인들의 협조를 유도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그렇다면 수사가 좀 어느 쪽으로 더 확장이 되겠습니까? 일단 저는 김건희 씨가 수사에 협조할 거라고 봐요. 뭐 이게 부인하다 할지라도 수사에는 최대한 참여할 것이다. 그 이유는 뭐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형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65세인데 아무리 감형이 된다 할지도 한 20, 30년 받을 거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25년 받았으니까요. 그러면 그 80이 넘어서 90 넘어서까지 살아야 되는 부분이어서 아니 차라리 그냥 저 진술 거부하고 수사에 협조하지 말고 정치적으로 몰아가서 나중에 특별 사면이나 받자라고 하는 전략을 세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논란의 여지가 많아요. 공범들이 진술을 부인하거나 건진법사 같은 경우는 먹거리를 뇌물로 받았는데 안 드렸는데요라는 거잖아요. 이 진술이 끝까지 유지된다라고 한다면 무죄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영장은 발부된다 할지라도 그런 측면에서 최대한 뭐 부인한다 할지라도 수사 협조를 통해서 형을 낮춘 이후에 가석방을 노려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수사에는 뭐 적극 참여할 것이다. 다만 지금과 같이 부인하거나 모르거나 기억이 안 난다는 걸로 일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이렇게 발부가 됐을 시에를 저희가 전망을 해봤다면 기각이 됐을 시도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특검은 만약에 이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다면 영장 재청구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매우 높고 대단히 조속하게 재청구할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만약 오늘 밤에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네. 한 가지 경우일 수밖에 없어요. 법원이 별건에 관해서 특검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목걸이 실물을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그것은 별건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구속영장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좀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라는 내심의 고려가 있는 그 경우일 수밖에 저는 없다고 보입니다. 예. 그러면은 다시 재청구했을 때는 그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부분까지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되는 혐의 사실에 포함해서 재청구를 조속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김 여사에 대한 신병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특검은 사건 관계인들이 수사에 대해서 협조적으로 태도를 변하는 것을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서희건설이 자수서를 낸 것도 결국에는 구속영장 실질심사 직전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김혜성 씨가 귀국한 것도 어쨌든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리는 타이밍에 귀국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역시나 조속한 신병 확보가 전체적인 수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재청구는 조속하게 이루어질 걸로 봅니다. 예. 기각이 된다면 영장을 재청구할 것이고 그 기간은 상당히 조속하게 재청구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거든요. 뭐 저도 보는데 만약에 이제 정말 기각이 안 될 거로 보는데요. 네. 기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걸 겁니다. 김건희 씨가 정치를 안 했었는데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주니까 이 여론조사가 얼마짜리인지도 모른 채 받았다. 그리고 뭐 대선 기간에는 여론조사를 많이 준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건진법사 관련해서도 목걸이는 당연히 받았겠죠. 김건희 씨가. 그런데 목걸이 받았다는 얘기는 안 하고 천수삼 차는 잘 마셨습니다라고 취지로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그것과 함께 갔던 먹거리하고 명품백은 안 받았나? 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다 받았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 입장에서 보면 일단 실물도 확보 안 됐고 건진법사가 안 줬다라고 하니까 지금으로서는 명확한 증거는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것 때문에 만에 하나 기각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특검이라든가 특수부 수사를 받고 기각이 되면 그 뒤로도 또 힘들어요. 계속해서 수사 이어지죠. 관련 공무원들도 조사받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김건희 씨가 왜 구속이 돼야 되냐면 일단 본인이 구속되면 관련자들에 대한 장악력이 떨어지잖아요. 특 또한 그 문고리 3인방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입을 다 닫고 있는데 일단 김건희 씨가 구속이 되면 다 여기 자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그 자기 양형에 참작이 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구속이 됐으면 좋겠지만 구속이 안 된다 할지라도 양평고속도라든가 집사 게이트 많은 사건들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재구속되는 데에는 별 지장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에 대한 여야의 반응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민주당이 김건희 씨를 즉각 구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국민의힘은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김 씨에 대한 법원의 심사가 어떻게 나올지 정치권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영장 심사 결과가 정치권에 미칠 영향 두 분께 여쭤볼게요.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뭐 민주당에 큰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뭐냐면 저렇게 뭔가 성역에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도 높았다라고 하는 V0에 있었던 사람도 결국에는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니까 무너지는구나. 그래서 앞으로 우리 역사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통령의 부인의 문제라고 한다면 더 엄격해야 되는 것이고 대통령의 가족 문제는 더 엄격해야지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대통령만 되면 지금 다 구속되는 상황이 나오잖아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 국민의힘 출신 대통령, 전직 대통령은 다 구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명예가 아니고 영예가 아니고 정말 죽음의 길이다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국민들도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뭔가 손바닥에 왕자 쓰고 다니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 정말 주의해야 되겠고요. 국민의힘도 저는 한 축이잖아요. 야당으로서 한 축이기 때문에 빨리 좀 정상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뭐 전한길 씨에 흔들리고 정광훈 씨에 흔들리는 좀 이상한 정당이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는 정당으로 좀 거듭나서 여야가 좀 팽팽하게 긴장하고 경쟁하는 그런 구도를 통해서 국민들의 삶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정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고 있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오늘 이제 김 여사가 구속이 된다면 헌정사상 최초의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이 되죠. 대단히 국가적으로는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오늘 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의 과정에서 서희건설의 자수서가 알려지고 또 목걸이 실물이 제출이 됐다고 하니 그러면은 대통령 배우자가 그 남편인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 아무 거리낌 없이 그런 고가의 목걸이를 받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뭐 지인한테 빌렸다고 해명한다든가 또는 모조품 목걸이를 압수될 수 있도록 갖다 놓았다라고 하는 의혹까지 받는 상황이 되면 그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윤 어게인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흐름을 줬던 분들에게조차 최소한의 심정적인 근거마저 소멸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점, 이런 국면일수록 국민의힘은 빠르게 변화와 쇄신을 견인할 수 있는 지도부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께 반성하고 사과드릴 것은 사과드리고 정말 변화하는 몸부림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윤 어게인이라고 하는 흐름과는 이제 명확하게 선을 긋고 단절해야 되거든요. 그런 계기로 활용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더 큰 위기로 빠질지 이것은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이 결정할 중요한 순간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건희 씨 영장 심사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정치 현안도 저희가 좀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오는 15일 광복절에 열리는 이 대통령의 국민 임명식 행사에 불참을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광복절 특별사면에 항의하는 차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안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항의는 또 대변인들이 좀 하고 별도로 하면 되지 꼭 대통령 임명식을 안 가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예. 광복절의 뜻도 있고 또 갑자기 내란을 통해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바로 준비 기간이 없었잖아요. 인수위가 없었고 취임식을 못 했기 때문에 임명식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취임식과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야당이 또 평소 민주당이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함께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저는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꿔가지고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고요. 또 사면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여당 인사에 대해서 사면했지만 야당 인사에도 또 사면했잖아요.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야당 수사만 하고 주로 여당 사람들만 사면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정치가 한 단계씩 복원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좀 민주당의 행위가 좀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국민들께 여야 협치라든가 임명식이라는 점에서 꼭 좀 함께 하는 게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함께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입장이 바뀔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번 특별사면 복권의 내용은요. 국민의힘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께서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시고 부적절한 것을 넘어서 잘못됐다고 지금 지탄하고 계시거든요. 대표적인 사례가 뭡니까? 윤미향 전 의원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이용해서 사익을 채웠고 그것에 관해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면을 목전에 두고도 SNS에 어떤 글을 올렸습니까? 본인이 반성하고 그 피해자 할머니들께 정말 사죄드리기는커녕 저 욕하는 것들이 참 불쌍해요. 이런 글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특별사면 복권 대상자로 포함돼서 발표가 되고 나서도 SNS에 고맙습니다 한 줄 올렸죠. 이런 행태를 보면서 어떤 국민들께서 이 사면 복권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더더군다나 그 사면 복권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80주년 광복절입니다. 일제로부터 나라를 되찾은 날을 기념하는 날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이용해서 사익을 채운 사람을 사면 복권해줘야 되겠습니까? 민주당은 과거에 집권했을 때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는다고 하더니 이런 것이 일본에게 지지 않는 길입니까? 또 국민 통합을 내세우던데 이런 사면 복권을 통해서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과 통합합니까? 일본 국민과 통합합니까?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이 광복절 임명식이라고 불리는 그 경축식에는 도저히 참석할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오늘 첫 회의에서 정청래 대표는 대법관 수가 부족해서 경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소연하는 실정이라며 대법관 증원은 국민의 염원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염원을 모아 오늘 사법개혁의 열차를 출발시킵니다. 헌법 제27조 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 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을 때는 지체 없이 재판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이 헌법적 명령이 실제로 사법체계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따라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이라는 부분은 사법개혁의 일환이기에 앞서 어찌 보면 국민의 염원과 상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네, 대법관 증언은 사법개혁의 일환이다라는 입장 밝혔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여쭤볼게요. 저는 저 대법관 증언 문제는 꼭 예. 여야라든가 유불리를 떠나서 좀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상 한 14분 정도 되시는데 이분들이 재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실은 기록을 보지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다수가 그냥 재판 연구관들이 좀 보지 않나 싶고요. 두 번째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도 대법원 상고부라고 얘기해서 편법적으로 상고심을 활용하려고 했거든요. 대법관이 아닌 재판사가 판단하는 걸로 대법관의 역할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실은 우리 헌법 체계에 맞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법원의 의견도 듣고 또 국민들의 의견도 들어서 대법관 증언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못할 이유는 없다라고 봅니다. 다만 뭐 민주당 지도부에서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의견도 듣고 국민들의 의견도 들어서 야당과도 얘기를 들어서 좀 심도 있게 신속하게 결정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대법관 정원 14명이죠. 30명으로 늘려서 한마디로 대법관 우겨넣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대법관 우겨넣기는 국민의 염원이 아니고 아마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염원이 아닐까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실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12개 혐의 8개 사건에 관한 5개 재판은 끝난 것이 아니죠. 잠시 멈춰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신부는 여전히 피고인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정청래 대표가 하겠다는 대로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을 하게 되면은 16명을 이재명 정부에서 추가로 우겨넣게 되죠. 그리고 14명의 대법관 중에서도 10명의 대법관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임명됩니다. 그러면 30명의 대법관 중에 26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퇴임하고 나면은 그 대법관들이 이재명 대통령에 관한 5개 사건, 5개 재판들 상고심까지 올라가면 재판하게 될 겁니다. 이런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건 정말 국민들께서도 눈여겨보시고 국민 여론으로 제지해 주셔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 현안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